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문화예술 웹매거진 굿스테이지는 2025년 동양화, 한국화의 현대성, 동시대성, 당대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예술을 구축해온 주요 작가들을 시리즈로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남정화의 맥을 이어 신남정화로 발전시키고 뉴욕, 파리, 아부다비, 베이징과 션전 등 해외에서 한국화의 세계화에 앞장선 허달재 작가님을 찾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 그리고 전시가 열리고 있는 의제미술관, 최근에 전시와 작가와의 대회를 진행한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선대남정화의 산실인 울림산방 등 현장을 찾아 작가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66회 3.1문화상 1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진즉이 좀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곳 부동산 자락에서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작업실에 관한 역사나 이 장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장소는 이제 1976년도 네. 생겨났고,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농업학교 하시는 자리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연진을 하는 모임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 연진회를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남정화가 맥이 끊어지지 않게 네. 후진 양성을 하자. 뭐 어떤 프로 작가를 키우는 것보다는 호남이 예양이기 때문에 그 호남 시민들이 상당히 그때는 그 예술적인 토양이 깊었어요. 그렇죠. 그 작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 와서 사군자를 즐기고 직접 하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걸 하기 위한 장소였죠. 네. 지금은 다른 데도 다행히 생겨서 이제 학원은 없애고 가르치는 건 없애고 네. 작가들 레지던스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가의 길을 가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의식주 중에 어쨌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굉장히 앞서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농업국가였으니까 전쟁 이후로 피폐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업학교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젊은이들을 신기술을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어떤 동양적인 이상의 꿈을 또 같이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 되기를 굉장히 염원하시고 뭐 홍익인간 사업이라든지 차 정신의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작가로서는 그림만 그려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행하고 그것을 느껴서 자기의 마음, 작가의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그래야 좋은 그림을 그린다. 의재 선생님께서 이 실제로 이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실천을 하시면서 또 서예로 또 홍익인간이라는 그 서예 작품을 쓰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선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서예를 하시니까 우리나라 모든 가족에 다 자기 글씨로 홍익인간을 쓰고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쓰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차를 보급한다는 게 차를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차를 마시면서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또 사상도 강하셨던 것 같아요. 차는 이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니까 차를 마셔서 정신을 맑게 해서 좋은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해야 한다. 정신이 맑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나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먼저 정신을 맑게 해야 한다 해서 차 운동을 많이 하셨죠. 네. 정신을 맑게 하는 의미에서 차를 한 잔씩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잔 드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할아버님과의 여러 가지 인연과 연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은 뭐 내가 5살부터 6살부터 붓을 잡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5살, 6살 때는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제 집안이나 주변,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붓글씨는 다 써야 한다 이거죠, 다. 이렇게 농업학교 할 때 학생들한테도 붓글씨는 다 가르쳤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 제사라는 게 있으니까 제사 지낼 때도 붓글씨가 필요하고, 또 뭔가 시골에 가서 그 농업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뭔가를 남보다 나게 해서 베풀려면 붓글씨를 가르쳐서 동네 가면 할아버지 문표라도 하나 다 해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고, 저희한테는 이제 자꾸 붓글씨를 쓰라 한 것은 옛날 성인들의 좋은 말씀을 붓글씨에 써서 쓰면서 그걸 자연히 내 몸에 습득되게 하시기 위해서 붓글씨를 많이 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남정화 계통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붓글씨예요. 그렇군요. 서예를 해. 이제 보통 북정화 계통은 서양하고 비슷하니 붓이 바르는 그림이라면 네. 남정화는 사의적인 거기 때문에 붓글씨 같이 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붓의 속도나 그 느낌에서 그 작가의 성품과 성격이 다 나타나고, 이게 작가마다 보는 어떤 대상의 그 뜻을 표현한 것은 또 거기서 달라지죠. 네. 크게 나누면은 바르는 그림과 쓰는 그림이 나눠지는 거고, 뭐 어느 게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 그렇게 자연히 붓글씨를 남들이 어렸을 때 안 쓰던 걸 저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쓰게 되니까 남정화를 그림으로 가는 게 길이 쉬웠죠. 네,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작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호인데요. 예, 우리 직권 선생님, 이 고들직자, 집원자, 맞죠? 그 호를 누가 장명을 하셨고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지어주신 고들직자를 내려줬어요. 그 직자를 내려주신 뜻은 그 논어에 보면 이제 덕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시했잖아요. 그 옛날 덕의 고자가 고들직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라 이야기죠. 덕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남한테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나만 편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남을 편하게 해주는 자체가 곧 덕인데. 그 다음에 이제 1978년 이제 광주 전일미술관에서 이제 첫 개인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이제 전시를 보니까 이제 80년대 보면은 이 서구에서 전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중국 전시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오히려 국내 전시를 조금 많이 하시면서 또 이제 해외에 또 많은 작품을 또 이렇게 선보이시는데, 우리 한국화로서 일찍이 해외에 진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특히 서구부터 요 과정을 조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또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큰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이 맞아서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구를 갔을 때도 저는 할아버지 밑에서 벌써 근 20년, 30년을 붓을 들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좋은 스승을 할아버지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 나가서도 뭐 외국 걸 내가 그 사람들 거 뭐 배우고 막 승부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 배우는 거지, 느끼는 거죠, 내가. 우리 동양 것이 굉장히 좋다. 예.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다 하고 같이 내가 그 들어가서 뭐 그것을 내가 배우고 그거에서 뭔가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그대로 하면서 배우고 또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예술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내가 그것을 갖고 너한테 알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중국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동양의 어떤 역사, 문화예술의 그가 시작점이라고 봐야죠. 철학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걸 가서 그 본토에 가서도 누구의 좋은 작가도 있지만 나도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의제 할아버지 밑에서 배운 그 훈련된 붓끝이 있어서 요만큼도 꿀리지 않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중국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 서예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이 자기 나라의 전통보다 더 잘 지켜져 있는 붓끝이다. 이런 평을 해주더라고요. 네. 해외 전시를 일찍이 하시고 해외 가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오늘날의 그 직근 선생님의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끝없는 실험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행위의 본부로 해서 그걸 느끼고 그거에 쌓여서 내가 되는 건데, 내 마음이 되는 건데, 그 동양의 채색과 붓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동양화에서 북정화, 남동화의 채색이 다르잖아요. 그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서양의 채색에도 또 장단점이 있고, 그걸 또 우리는 그걸 화선지로 옮겼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렇죠. 그런 재료학적인 거에서 많은 시도를 했죠. 뭐, 그 화선지를 막 수백 장 사다 놓고, 그걸 요것도 써보고 저것도 그렇죠, 써보고 그렇죠. 해서 이제 지금 나온 결과인데, 네. 다행히 평이 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100% 좋지는 않겠지만 2~3%만 내 그림을 이해해주면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러니까 그 민족마다 다 그 살아온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가 생기면서 그 문화예술도 변하잖아요. 예. 일본은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다듬어. 그거에서 또 일본화의 매력이 있는 거고. 예. 중국은 자기들이 황제국가라고 해서 그런지 가시하게 뭘 많이 붙여. 네.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 같고. 우리가 한국의 어떤 선배 작가들이나 선생님들 보면은 그림이 단아하고, 그런 어떤 그 억지스러움이 없는, 너무 깎아버리고 너무 붙여버리는 그런 어떤 더 자연스럽고 겸손한 품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다 그 자연의 어떤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좁은 한국이지만 동해안의 어떤 높은 고산 지역과
남쪽에, 서쪽에 평야지대. 또 그 작가도 보면은 사는 사람도 그렇고, 뭐 약초도 그렇고, 한방으로 보면 다 틀리잖아요. 네. 특색이 있게. 그러면 그쪽 사람은 그런 약초를 써야 잘 맞고. 그렇죠. 그리고 작가들도 보면 들판에 사는 사람은 주로 평원산수를 많이 그리고, 예. 저 높은 산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고원산수를 많이 그리고,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또 바다 풍경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할아버님의 사군자 시대에는 그야말로 또 그 가지 수를 적게 하고 올곧고 뭐 하는 그런 그 표현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헌선생님 그 매화는 상당히 좀, 뭐랄까, 그때에 비해서는 가지 수나 꽃의 중심의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양한 여행을 못 갔잖아요. 예, 예. 한 지역에 나오면 그 작가도 네, 한 지역에서 오래 살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더 깊어지겠죠. 넓어진 것보다는. 근데 현대사회는 뭐 교통이 편하니까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그림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도 생활인인데 같이 가야 돼요. 풍적은 잊지 말지만 일반 대중이 지금 이해하기 쉬운 게 뭔가 그것도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뭐 매화를 그려서 화면 가득히 채우는 그 맛도 있지만 그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저한테도 더 어렵죠. 그러나 하나를 그렸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림을 그릴 때도 작가도 뭐 현실과 자기 이상이 있지만 자기 이상대로 그린 그림도 있고 현실을 생각하는 그림도 있죠. 하나 프로인데 그것은.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점 하나로 뭔가 재밌게 잘 됐다 하면은 그 그림을 좋아할 수 있는 그 가진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건 돈을 떠나서 생각이 나면 편지 우편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네 생각이 났다고 또 내가 보내주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30대부터 뭐 미국, 유럽, 뭐 호주 뭐 다 세계 안 가본 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쪽에 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나도 모르게 좋게 보이는 점이 내 작품으로 들어오겠죠. 전통을 계속 갈고 닦으면 저절로 변화돼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아무리 스승 밑에 가서 우리 동양의 사속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운다 한다면 임사 10년, 모사 10년, 20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붓을 쓰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도구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이제 하산하는 거지. 예, 스승 밑에 나와서. 그러면서 세상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나라는 게 생기잖아요. 자꾸 경험하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죠. 이게 젊어서 배웠을 때는 선생님의 배운 그림에 가까워지고 그것이 자꾸 선생님 밑에 떠나서 내 생활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선생님 그림에서 멀어져 가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어떤 작가는 선생님이 그 좋은 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도 있고 또 모르고 뭐 변화한다고 막 가고 자기가 아닌 다른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예. 한국화가 지금보다 훨씬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시대가 이제 뭐 60년, 70년, 80년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광주나 또는 호남이나 또는 뭐 전국도 좋고요. 당시에 어떤 그 우리 동양화의 어떤 그 선호도랄지 뭐 이런 그 광주의 어떤 문화 되게 그 활발했던 걸로 제가 봤기도 하고 알고 있거든요. 호남이 그때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호남에 작가가 많이 나왔고 좋은 선생님도 많고 또 그런 일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전시를 했어요. 네. 뭐 그때 당시에 좋은 전시장이 있었냐? 아니요. 다 밖에서 전시하고 다 그랬어. 근데 서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강조 와서 전시하기를 굉장히 꿈을 꿨어요.
그림을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그림을 잘 이해해줘. 그건 작가가 안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언론사였던 뭐 이런데 미술관 외에도 다방에서 전시를 많이 미술 전시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특히 뭐 요즘처럼 이제 화랑이다 뭐 갤러리다 그런 것이 많이 없었어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 다방에서 전시들을 많이 갤러리가 나오고 전시장이 나온 건 1980년도 이후. 네. 네, 서울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림이 잘 팔려서 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방을 가도 다방에서 차를 나는 아가씨도 작가라면 대접을 해줘. 아, 예. 그냥 대하는 게 틀려. 돈 많은 그렇죠, 사람 그렇죠. 대하는 거 작가예요. 예술가라는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신발 그때는 구두 닦고 뭐 구두 닦기들도 예. 작가라 하면 돈 많은 사람 3번 문 대준다면은 작가라면 4번, 5번 문 대줘. 이제 이런 재밌는. 그런 보이지 않는 토양이 있었어요. 아, 네. 식당을 가도 모든 식당 주인들도 뭐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지만 다 자기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들 그림을 다 붙여. 예. 그래서 오는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그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셨을 테니까요. 그때 당시에 작품 가격이 얼마고, 그때 사람들 봉급이 얼마고, 좀 기억이 나신 대로 작품을 또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구입을 했는가,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광주 사람들은 보통 뭐 3만 원, 네. 뭐 이렇게 봉급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그 사람들이 막 모아서 3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사. 뭐 일본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1년 저금해갖고 예. 가듯이 3만 원짜리 자기가 좋아하면은 막 돈을 모아서 3만 원짜리 그림을 사요. 요즘은 뭐 3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1100만 원 그림을 안 사지. 이제 그만큼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뭐 문화, 체육, 음악, 이제 우리 국악 같은 거 남도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즐기지만 그때는 그림 화가들이 리더를 했어요. 아. 화가가 가야만이 음악이 따라오고 네. 음악이 간데 화가가 따라한 것이 아니라 왜 화가들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나았어. 네. 예. 그림이 팔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악인들이 항상 작가들, 화가들 옆에 따라다니고 네. 같이 놀고 하면 화가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 또 이제 노래해갖고 집 못 사잖아요. 네. 화가들은 전시 한번 하면 집을 샀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국악 한 사람들이 어려우면 집 한 채로 살려고 하면 이제 화가들 찾아가. 이제 평소에 친했으니까. 그러면 그림 한 장씩 해줘. 그러면 이제 전시회 가서 자기 소장전을 해서 그걸 팔아서 집 사고. 이제 동양화는 뭐 크기로서 이제 이렇게 가격을 정했는데 뭐 전지, 반절지, 4분의 1전지 그랬는데 또 서양화의 시장과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은 호당 가격제하고 이렇게 또 뒤섞이기도 하잖아요. 선생님은 작품 가격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화선지가 전지가 40호, 지금 말하면 호수로 말하고. 근데 그때 뭐 40호라고 하고 전지냐, 반절지냐, 그렇죠. 세로로 반절지냐, 사각 반절이냐, 두 개로 나누면. 또 이제 그걸 여섯 등분하면 육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3대 7인가 뭐 6대 4나 그때 되면 화랑도 이익이 커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안 올리셨어. 그냥 그 육절지에 이당 선생님이 뭐 100만 원 받는다면 할아버지는 30만 원을 받았어요. 절대 안 올리셨어. 내가 이 30만 원이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30만 원도 나한테는 고마운 돈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렸어요. 그 분수에 맡겨 사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아부다비 아트페어에서 우리 직관 선생님 작품이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데는 이제 6개의 에미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왕족들이 이제 각 에미레이트를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부다비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아트페어들이 계속 열리는데
거기서 그 뭐 우리 언론에도 이미 소개가 됐지만 왕족이 소장했다, 작품이 솔드아웃됐다 이런 또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적인 것이 그래도 어쨌든 왕족들이 우리 지권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소장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들에게 어필이 됐을까 조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자꾸 서양화 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세상은 돌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동양을 더 관심을 갖고 봐요. 그럼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때는 동양적인 걸 갖고 나가야 하냐, 서양적인 걸 갖고 나가야 하냐. 우리가 서양적인 걸 갖고 가면 서양 사람들한테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저는 그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동양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동양의 어떤 정적인 사고를 갖고 가서 그런 어지럽고 피폐된 마음에서 정적인 마음으로 끌고 가준다면 그것은 인류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이거죠. 이게 마음이 편한 그림, 눈이 편한 그림, 눈에서 유혹이 오는 그림. 제가 중국 가서 전시를 하고 뭐 어디 가서 전시를 해도 동양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세계 사람이 다 와 있어. 그렇죠.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다 와 있어요. 중국 사람이 사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게 많아요. 또 뭐 프랑스 가서 전시하고 뭐 아트페어 뭐 나가도 그 사람들이 사주니까 내가 존재가 됐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한국적인 그런 기본을 갖고 서양 가서 장사하면 더 잘 될 것이고 그 장사가 잘 되면 동서양이 아까 말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되는데 동양에서 너무 기가 죽어서 자꾸 서양 것을 갖고 만들어서 나간다. 그래도 이제 또 왕족들이 자신들의 안목으로 작품을 소장했을 때는 또 왕족들의 어떤 그 기품이랄지 또는 또 뭐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품격?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선호했지 않겠나 이런 면도 강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또 있겠죠. 뭐 옛날에 중앙아시아로 해서 다 우리가 역사에서 그쪽을 너무 안 배워서 저도 잘 몰랐는데 보면 우리가 옛날 신라 시대 때부터 실크로드로 해서 그쪽 지역으로 다 진학하고 유럽으로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물 교환이 될 때 동양적인 것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럽 사람이나 그쪽 사람들도 선호를 했고 그 놈을 갖고 또 자기들 문화에 응용 발전을 시켰고 그런 걸로 본다면은 다 그런 어떤 추억 같은 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근데 정말 저는 이제 행운이죠. 그걸 보면 많은 아트페어 다녀도 미국이나 이런 데 살면 일반적으로 팔렸는데 이제 동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사갔었는데 그쪽은 아주 그쪽 사람은 아주 몰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바늘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용어로 이제 솔드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 아끼지 않고 또 투자하는 또 그런 그게 한국에도 있었어. 70년도 우리 전시하잖아요. 그 좋은 건 진짜 작가 뭐 평론가들은 작품성 어쩌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당시에는 후원하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은 되게 없어. 전시를 하게 되면 뭐 보통 선생님 밑에서 10년, 20년 공부하다 나오면은 전시를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선생님한테 얻어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가르치면서 다 돈 안 받고 가르쳤어요. 먹여서 재워서 다 가르쳤어, 선생님이. 레슨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밑에 떠나오면 자기가 생활인이 돼야 하잖아요. 드론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전시를 하면 보통 한 작품에 2점 석점이 빨간 딱지가 붙어요. 그럼 그걸 받았어, 다.
네. 그래서 전시회 끝나면 그 비슷하게 작가가 다시 그려줘. 네. 근데 그건 이제 직업 화가로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해. 네, 뭐 그게 뭐 작품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다 그랬어요. 네. 옛날에 전시회를 하면 제가 78년도 할 때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집을 샀어, 강주에서. 그렇죠. 80년도에 제가 세종문화관에 전시할 때 500만 원 벌었어요. 예. 500만 원 서울에 집 샀어요. 예. 지금은 전시회 10번 해도 집 사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걸로 본다면 그림값이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세계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수요자가 국내에 한정돼 가지고는 큰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세계적인 또 큰 갤러리들은 그만큼 가격이 크고 또 연간 수입이 갤러리가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한 달간 전시했을 때 전체 팔렸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화랑이 3, 이제 작가가 7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뭐 그건 5대 5가 됐는데 그것도 이해는 되죠. 이해는. 화랑이 이제 커졌잖아요. 직원도 있고 뭐 그것도 들어간 돈이 많아. 옛날에는 표고하면서 표고로 벌고 거기서 뭐 다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전문성이 있어 화랑만 그림만 팔기 때문에 그래서 5대 5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 이제 보면 평생 예를 들어서 보급을 받아왔어요. 진급 한번 못 해보고 보급 못 받아서 예. 이제 빚지고 살다가 전시하고 갚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작가들 실정인데 요즘 와서 보면 작품 많이 해서 작품 팔리기는 일본에서 팔리든 어디 팔리든 그러면 저라고 이제 나 1년에 작가가 뭐 100호 이상짜리 된 걸 몇 점 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5점을 했어. 100호가 그 5점이 다 팔렸어. 그러면 저도 제 그림값도 비싸다고 남들은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렸고 네. 어디죠? 그쪽 아트페어에서 많이 팔렸는데 휴양지 있는데 어디죠? 예, 마이애미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거 중국서 팔고 그랬는데 그럼 호당 제가 40만 원을 받으니까 100호면 4천만 원이에요. 예. 100호면 4천만 원이면 화랑이 이제 뭐 5점 다 팔렸다면은 그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2억이면은 화랑이 50% 가니까 1억이죠. 예. 그러면 내가 1억이 와. 그러면은 세금 내셔야죠. 제가 다른 소득도 있으니까 세금이 한 30 몇 프로 돼버려요. 그렇죠. 지방세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작품 다 나왔는데 예. 호당 계산하면 내가 4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짜리가 안 되는 거지. 네. 10만 원짜리나 15만 원, 10몇만 원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답은 이제 전시를 해서 이렇게 솔드아웃이 이게 제가 이제 늘 시장에서 60% 이상이 전시 작품 숫자의 60% 이상이 팔리면 그 다음에 전시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기회가 오고 또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올리기는 호당 40만 원, 뭐 호당 저한테 오는 게 30만 원 정도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작가들의 꿈 중 하나가 이제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또는 고급 브랜드하고 콜라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품이 그야말로 좋은 데 쓰이고 이런 걸 원하는데 우리 직권생님은 이제 미스터 선샤인의 그 여주인공 의상에 작품이 들어가고 또 그 우리 뭐 많이 했어요. 예, 주 영국 한국 대사의 그 아그레망 때 그 신입장 받으러 갔을 때 그 옷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콜라보했던 것들. 그게 뭐 태평양화학이나 화장품이나 뭐 또 뭐죠, 뭐 에르메스나 이런 데서
이게 그림이 이게 자기 길을 쭉 가면 내가 그걸 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매화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매화를 일반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그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품들 많이 했어요. 요것도 지금 그런 거예요. 요것도 네네네. 도립에서 나온 건데 요것도 램프야. 나도 사갖고 자기들 갖고 아, 좋습니다. 예. 이것도 나한테 저작권료로 몇 개 보냈더라고. 예. 우리 미술관에서도 이거 만들어 볼까. 예. 시도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돌 작품을 또 많이 하시죠. 돌도 하고 뭐 제가 한 장르는 엄청 많았어요. 많죠. 예. 뭐 별거 다 예. 문자 추상도 했고. 예, 다 문자 했는데 맞습니다. 뭐 문자 추상도 하시고. 점 갖고 그만 또 하는 예. 도 계속 작가는 이제 사회적인 게 묘하라고 너무 깊게 남아서 저는 꾸준히 다른 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화랑에서는 또 그림 자기들도 존재하니까 그게 잘 팔린다고 그것만 자꾸 좋다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큰 계획이나 전시가 지금 잡혀 있는 게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마감하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큰 전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큰 정말로 중국인도 누구도 못하는 장소에 다 해봤고 유럽에서도 뭐 뼈대가든 미술관도 좋은 데서 해봤고 국내에서는 특별히 해본 게 없어요. 큰 전시를.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게 이루어질 그런 또 인연이 생긴다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 그래서 다양하니 정말로 아직 발표하지 않은 그림이나 까지 전체를 한눈에 좀 두고 봤으면 그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뭔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큰 실수는 뭐 실수야 다 있는 거지만 큰 실수는 없으니까 뭘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예.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림도 이제 뭐 뭘 더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 아까 말하듯이 가다 보면 어디에 가 있는 거지. 예. 내가 막 어디를 가려고 물론 젊었을 때 그런 목표는 잡지만 지금은 이제 가장 내가 자연스럽게 내 식대로 사는 거 뭐 예. 그걸 지키고 사는 게 내 이상인 거야. 예, 시종일관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들여다보면서 잘 살면 자연스럽게 나는 변화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그림도 변화는 예. 아까 우리 것을 자꾸 익히고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 바닷가에서 하면 바다 그리게 되듯이 그렇죠. 인간이나 사과나 다 똑같은 거니까. 네. 그 억지로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변화한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서양 것을 갖고 오면 변화된 줄 알아요. 네. 그걸 베껴오면 변화한다고 그걸 갖고 와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영 지금 서양의 어떤 변화된 비엔날레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면 동양식의 변화된 그걸 갖고 또 한번 서양하고 같이 이야기해보야 하지 않나 이건데 한국에서 하는 뭐 비엔날레나 모든 걸 봐도 다 서양적인 걸 갖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꾸로 그래 좋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우리는 가서 할 때는 서양에 가서 할 때 동양적인 한국적인 걸 가보자. 네. 뭐 이런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예, 이제 차 한 잔 더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서진수의 아트앤마켓은 미술계의 핫 이슈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할 주인공과 아이템을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호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